네, 화성특례시 발전 방안 및 화성시 행정체제 개편의 정책 방향 모색, 본격적인 종합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 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 분과위원장이시고 지방이양특례위원장이십니다. 산수대학교 박기관 교수님,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종합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화성 특례시 발전을 위한 포럼, 화성 특례시 발전 방안 및 화성시 행정체제 개편 정책 방향에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100만이 되었을 때 다양한 행정 수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는 100만 대도시가 됐을 때 권한과 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화성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고, 또 앞으로 지역 화성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고양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담론의 장입니다. 오늘 또 토론자를 모셨는데, 토론자분들도 우리 아마 한국에서 그래도 지방자치 분야나 또는 이쪽 행정체제 개편이나 또는 특례에 관련된 부분에 전공자시고 또 연구도 많이 하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6분을 모셨는데 화성시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은 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구를 많이 하신 분부터, 이쪽에 연구를 많이 하신 분부터 순서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구원에 계시고 또 화성시 연구원도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사회자 직권으로 거꾸로 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대욱 우리 한국지방자치학회 실장님 모시고 얘기를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지방행정권 자치분권제도실의 연구위원으로 있는 전대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같은 세미나가 되게 이제 뜻깊은 세미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최근 연구를 저희가 쭉 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이, 과거에 우리가 이제 행정구역을 나눴는데 그 행정구역이란 일종의 그 생활권과 경제권을 대변한 것이었죠. 근데 최근에 몇십 년간 계속 교통도 발달하고 경제도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생활권이나 경제권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한마디로 저희는 그것을 이제 행정수요의 광역화 내지는 초광역화 이렇게 부르는데요. 점점 어떻게 보면 행정수요 자체가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제 메가시티를 지향한다든가 뭐 시도 통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그냥 작은 도시에 불과했던 곳이 뭐 화성시처럼 뭐 급성장하면서 뭐 경제 성장률이 전국 1등을 찍으면서 계속 사이즈가 커지고, 이렇게 신흥 대도시가 출현하고, 다시 말하면 이 몇십 년간의 변화가 이 생활권과 경제권을 엄청나게 변화시키면서 기존의 행정구역 체계를 상당히 좀 흔들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특히 그중에 가장 심각한 현상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광역시가 배드타운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또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거주지 자체를 광역시로 옮기고, 광역시는 반면에 경제권이 쇠퇴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구는 광역시 쪽이 아무래도 많은데 정주 인구는 늘어나는 대신에 생활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이런 어떤 중앙적인 핵심적인 지방정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지역 중심 거점 도시로서의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배드타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거점을 좀 잃고 있지 않냐. 그런 가운데 화성시처럼 이렇게 새롭게 경제권과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대도시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도시 행정체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 대도시 행정체제로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하나가 바로 이 대도시 특례제도, 즉 특례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준광역시로서 기존에 쇠퇴하고 있는 지역 중심지들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행정 기능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이 대도시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계속 이 제도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 오늘 같은 세미나를 통해서 이 대도시 행정체제를 고도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가 하나의 숙제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를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었는데요. 우선 특례에 관해서는
특례시라 그러니까 특례를 부여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특례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대단한 특혜를 주나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잖아요. 때로는 인구가 집중된 이 신흥 대도시에서 준광역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핵심적인 기능들을 중심으로 특례를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분권 정책이 우리가 그동안 일괄이양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균등이양 방식이라고 하죠. 지역 간에 큰 차등 없이 동일한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리는 이런 균등이양 방식보다 지역 맞춤형으로 좀 특별한 지역 맞춤형 차등 분권 정책이 이제 최근의 화두인데 이런 점에서 이 특례시 제도가 이 차등 분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 가지 특례들을 이제 발굴하려고 노력하시는데요. 저도 특례를 이제 발굴해 달라는 여러 가지 많이 그 실무진으로서 많이 이제 의뢰도 받고 또 많이 고충을 느끼고 합니다만 항상 이 특례 발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그냥 실무진으로 느끼는 점은 우리나라 법령이 이제 지방 이양사무 대상이 되는 법령이 뭐 몇천 개, 한 10,000개 가까이 되는데 이 법령 하나하나를 이제 소수의 전문가들이 다 알지를 못합니다. 뭐 그냥 연구원이니까 전문가니까 그냥 발굴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갑자기 뚝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과 이렇게 체계적인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특례를 발굴한 체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는 이 특례가 이제 아까 뭐 시군구 특례 뭐 기초 수준에서 결국 이 광역 수준에서의 특례 뭐 특별자치도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법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특례가 있는가 하면 기초 수준에서의 특례는 이제 지방자치법 아까 198조에 의해서 197조에 두 개, 항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하나가 대도시 특례고 하나가 시군구 특례인데 대도시 특례는 아까 말씀드린 중광역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시군구 특례는 인구 감소 지역 등이 이제 들어간 이유가 이제 그 지역의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서 뭔가 좀 다른 지역과는 차등적인 다른 어떤 특별한 권한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정책 취지에서 사실 그 조항을 만들어서 그 특례를 어떻게 좀 대도시 특례만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별도로 다른 차원에서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특례를 보통 부여할 때 지자체의 역량이라든가 행재정 권한에 이제 고른 어떤 밸런스 있는 이양이라든가 아니면 그 원래 그 사무가 국가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 사무의 정책 취지, 입법 취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제 같이 협의를 해 나가서 결국 뭐 지자체 역량이라든가 노력도라든가 아니면 중앙행정기관에서의 어떤 그쪽 이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중앙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여부는 지방뿐만 아니라 역시 중앙행정기관에서 같이 상향식 하향식으로 동시에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특례를 사실 자율화시키면 좋은데 뭐 저희 같은 분권론자 입장에서 당연히 자치조직권의 측면에서 당연히 이 자치행정권의 측면에서 특례를 자율화시켜야 뭐 일반구 설치도 마찬가지고요. 자율화시켜야 된다고 보긴 하는데 다만 이제 행안부가 또 규제를 하는 것에는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취지 아까 발제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셨지만 뭐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든가 아니면 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든가 무분별한 조직을 늘리는 것을 경계하는 측면에서 이제 행안부의 승인 절차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자치단체의 자율화를 할 때 책임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상호 노력하에서 좀 일방적인 행안부의 규제보다는 협의하에서 어떤 자율 규제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구 설치에 대해서도 뭐 사실 행정수요란 말이 대단히 좀 추상적인데 그 추상적인 행정수요를 이제 저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굉장히 그 자치단체 사무에 맞게 기능별로 행정수요를 달리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정수요라고 그냥 무조건 인구가 많다, 뭐 면적이 넓다 해서 행정수요가 많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기능별로 뭐 복지 기능은 어떻고 산업경제 기능은 이런 접근을 했던 것 같아서 되게 고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행정체제 개편의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뭐 행정 효율성, 그다음 생활권 경제권에 대한 고려, 그다음 지역 정체성에 대한 고려, 자연적인 조건에 대한 이런 것들은 이제 밸런스 있게 잘 이제 연구자께서 검토해 주셔서 이제 좋은 이제 방안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제가 외부인으로서 화성시 주민이 아닌 외부 사람으로 그냥 딱 봤을 때
4개의 설치구가 있는데 그중에 2개는 이제 확실히 이건 일반 설치가 필요하겠구나. 특히 이제 동탄 신도시 쪽과 기존의 이 서쪽에 해안가 쪽에 있는 근데 다만 이제 2권역과 3권역이 좀 아까 뭐 발제자도 인구가 20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좀 이제 외부인으로서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제 지역 적정성을 어떻게 고려했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겠지만 일단은 계속 해안부나 이런 쪽에 디펜스 하실 때 그런 점들을 왜 2권역과 3권역을 묶어서 하나 일반구 설치 충분할 것 같은데 왜 따로 분구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디펜스 논리를 좀 잘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전대욱 실장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2번째는 우리 화성연구원의 석호원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연구원 석호원입니다. 오늘 이 지방자치 이 분야에서 이제 대가들이 지금 모셨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후배 학자고요. 2025년이 매우 특별한 해인 것 같습니다. 화성시가 이제 특례시가 되는 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한 지 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화성시의 어떤 발전의 역사는 우리나라 그 지방자치 역사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합니다. 일단 특례시가 왜 그 권한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광역시가 된 게 울산 광역시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행정구역 실편람에 보면은 인구 100만이 넘으면 이제 광역시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광역시가 탄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울산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면 울산이 아마 화성시보다 인구는 10만 정도 많은데 예산은 한 1조 6천억 정도가 더 많습니다. 물론 하는 역할과 여러 가지 기능이 다르긴 하지만 화성시에도 그 정도의 인구 규모면은 그 정도의 행정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화성시 혹은 뭐 특례시 다 이렇게 권한 확대가 필요한 거는 맞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떤 지방자치의 어떤 의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보충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방자치법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원칙이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무는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여기서 말하는 기초겠죠. 기초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지방 민주주의의 이념이기도 하고 지방자치법에 중요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론적 측면에서도 좀 유명한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오츠라는 사람인데요. 오츠의 지방 분권화 정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지방에 있는 행정수요가 다양할 경우에는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주체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민의 그 선호나 효용도 가장 높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념적 측면이나 아니면 행정 효율적 측면에서도 이 지방 분권과 거기에 근거한 특례시 권한은 매우 당위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구 설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구되게 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번역을 나눌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게 인구 기준은 물론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행정 수요를 계산하는 거에서부터 지역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산할까를 굉장히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좀 어렵다. 매우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윤건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어떤 정량적인 지표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한 것과 어떤 그 주민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구의 어떤 그 권역의 그 획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제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살 때 이 지역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정체성이고 정주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반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의 의견이 별로 반영되지 기회가 없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나중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이제 향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좀 미니 퍼블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소규모 공론장인데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주체가 돼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래서 최근에 매우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도 어떤 이런 미니 퍼블릭스라고 하는 그런 기법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공론조사 방식도 있고 시민의회 또는 시민배심원, 말은 뭐 배심원이지만 많은 다양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기를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나온 결과를 이제 의회하고 이제 시에서 이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시민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수기를 통한 합의가 중요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두 번째는 이제 인력 확보입니다. 지금 구청이 생긴다고 해서 편해질 것이냐? 뭐 당연히 편해지겠죠.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처리 업무의 어떤 분업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하는 업무가 공무원 수 한 분이 처리하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과다하게 되면 공무원분들도 괴롭고 시민분들도 괴롭습니다. 그러면 행정 효율성이 늘어날 것이냐? 그건 물음표죠. 그러면 같이 병행될 노력은 바로 이런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기준인건비겠죠. 그래서 화성시가 기준인건비가 지금 낮은 수준이고 그래서 이걸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같이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일반고 설치의 제도적 의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를 중요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다 채취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지금 법안이 상정됐는데 거기서 몇 가지 화성시 대응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재정 특례는 없습니다. 노력해야 된다라만 있어요. 왜냐하면 재정 특례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두게 되면 이게 출범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예해야 합니다. 도에서도 반대를 할 거고 기초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재정 부분은 선언적 의미로 뭐 지원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 정도로 이제 그쳤고요. 이제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기존의 의원들이 입법했던 그런 안도 있고 행안부 안이 있는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있는 게 기본 계획에 가는 겁니다. 기본 계획하고 지역 계획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기본 계획을 행안부 장관이 이제 주로 해서 5년 단위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 계획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계획 안에 화성시가 반드시 받아야 할 핵심적인 사무가 뭐냐 그것들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법안이 뭐 상정돼서 통과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공통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반영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특화 산단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권한은 지금 특례시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권한을 이제 시도지사의 권한에서 이제 화성 특례시장이 가져야 된다라든가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주어졌던 특례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에 보면은 도지사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조항들을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꾼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마나한 거죠.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와 협의를 받는 거는 사실은 실질적인 행정 절차에서 보면은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받은 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권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변경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실제 우리가 그 도하고의 어떤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권한하고 우리가 직접 국가하고 협의할 수 있는 권한 그런 권한들이 기존에는 잘 없었는데 이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안 중에 하나는 이 행안부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이 특례시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가 그 안에 끼지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사무 중에서 화성시에 중요한 거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미리미리 발굴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도가 그 안에 없다고 해서 이 도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공무원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경기도를 통하지 않고 뭐가 독자적으로 된다? 그게 사실은 잘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하고 협의 권한 그리고 도하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 그게 법안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법안을 좀 더 잘 다듬는다라고 하면 도하고 협의해서 이 협의를 통해서 받아올 수 있는 권한이 뭐냐 그런 부분들도 이 법안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쯤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한국지방자치학 학회장인 백위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으로 있는 숭실대 백위입니다. 특례시의 법적 근거는 이미 잘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그 발제에서. 그리고 특례시라는 게 이게 행정적 명칭이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제 부여해주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차등적 분권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특례시가 여러 가지 한계가 많지만 그래도 환영할 만한 제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화성시가 이제 내년부터 화성 특례시로 전환되는 것은 굉장히 의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인구 100만의 수를 넘어야 되는데 이때 인구는 해당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 인구나 외국 국적의 동포 그리고 등록 외국인 수가 모두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100만이 넘으면 이제 부여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특례시가 이게 100만이 넘으면 광역을 줘야 되는데 광역자치단체 준하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특례시가 100만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같은 경우가 광역시인데 100만이 이제 깨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히려 이제 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제 광역자치단체 준하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어쨌든 특례시가 법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규모가 커지니까 여기에 준하는 이제 조직권, 재정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부여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화성 특례시로 전환될 때 중요한 거는 특례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앞에서 발제에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5개의 특례시가 동일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특례도 종류가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특례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성 특례시가 서울시의 1.4배고요. 수원시의 7배에 달하는 844 평방킬로미터 정도의 면적, 그래서 가지고 있고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인구 증가율도 굉장히 빨라서 아마 2036년에는 얼마 안 남았죠. 경기도 내 최고 인구수를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화성 특례시로 갈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그렇게 되다 보면 다양하고 아주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무특례, 조직특례, 재정특례입니다. 특례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권한이죠. 그러니까 특별 예외를 받게 되는 권한인데 사무발굴의 실질적 기준을 사무 완결성 중심으로 도시개발관리를 위한 계획사무, 중규모의 개발 사업, 도의 요식행위가 빈번한 사무 등으로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발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이제 그 도시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피어슨이라는 사람, 그 학자가 시리 리밋, 그러니까 도시 한계론이라는 그러한 책에서 도시 정부가 갖는 어떤 그러한 정책이 일반적으로 크게 예를 들면 발전 정책, 개발 정책, 배분 정책, 재분배 정책이 있으면 도시 정부가 초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미국 상황에서 발전 정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도시가 예를 들면 주정부나 카운티나 그리고 연방 정부의 어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제한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그 한계 하에서 발전 정책에 그러니까 도시 개발이나 도시 발전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상호 박사님의 발제를 보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피러슨 교수가 얘기했던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러한 어떤 특성에 맞게 특례를 찾아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재정 특례인데요. 재정 특례는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출의 자율성이 도시 규모에 관계없이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더라. 그게 이제 법적으로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도시일수록 자체 재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지방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2003년 기준으로도 5개 특례시 조사한 거 보면 제일 높은 데가 화성입니다. 화성 특례시가 이제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아마 재정 자주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어떤 거를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재정 특례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정 교부세 산정 시 뭐 특수 수요를 반영하거나 제 생각에는 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지역 개발의 채권을 발행하는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 채권 발행이 중앙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취득세 일부를 보통 이제 그게 광역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 도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취득세 일부나 혹은 지방 소비세나 아까 논의가 됐던 지역자원 시설세 이런 부분들 일부 이 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외에도 뭐 특별균형획이나 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재정 특례를 좀 가져와서 재정 자립도나 재정 자주도를 계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 특례인데 조직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일반구, 행정구 설치 권한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제해 주신 대로 4개의 일반구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행정 조직의 신설, 재편, 뭐 예를 들면 화성시도 부시장제가 이제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직급의 설정이나 직위 조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지역 주민의 어떤 니즈에 즉각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는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특례를 사무 특례, 조직 특례, 재정 특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보면 좋겠다 싶고요. 사실 행정 수요라는 게 아까 뭐 발제자도 그렇고 토론자분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 수요에서 행정 수요변을 가장 예측하는 방법은 뭐냐면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러한 그 인구 변화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거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주는 뭐냐면 백인이 아니고요. 히스패닉이 가장 머저리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가장 주를 이루는 게 이제 히스패닉인데 이제 그럴 경우에 그들의 인구 투표 행위 뭐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정 수요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의 기초에는 인구 구성 비율의 변화가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100만으로 전환이 되고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어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대응을 하면서 이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학자, 스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미국 관료제의 발전은 이러한 미국 시민들의 행정 수요의 대응 과정을 통해서 발전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러한 행정 수요를 정확히 예측을 하고 또 이러한 행정 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화성 특례시로 전환되고 또 이러한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부분들은 이와 같이 다양한 세미나나 그리고 다양한 어떤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준비가 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비판적인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박형규 교수님, 그다음에 박종혁 교수님, 나이문 교수님은 지금부터는 비판적인 부분, 이 부분을 좀 부가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30년 봉직하고 입법 정책 담당을 퇴직하고 나오다 보니까 명함이 한 5개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한경대 교수님하고 같이 있던 한경대 교수로 되어 있는데 어디 가면 그걸로 재직팀에서 나오니까 하는데 경기대학교 자치입법 전문가과정 주임교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학교를 달리언이라고 이렇게 썼고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방의회 한 150, 140군데 강의를 했고요. 또 하나 특례시, 또 전라북도, 강원도 뭔가요? 특별자치도. 그분들이 기대에 부풀었는데 희망이 차서 지원 많이 받을까요? 특별자치도 명칭만 주었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 특례시 4개 특례시 지금 주민들 세금만 많이 낸다고 하지 그렇게 혜택 많이 본다고 할까요? 거의 없어요. 수원도 그렇고 고향도 문제가 되고 창원은 지금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용인 특례시하고 화성만 미래에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제2의 용인이 되면 안 됩니다. 화성이. 그래서 세 축이 계신다 했잖아요. 우리 위원장님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우리 국장님, 단장님 계신 특례시 준비단장이니까 이거 끝나시더라도 내년도 그렇고 계속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제2의 용인이 안 됩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세 분 용역 잘 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잘 준비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기대 부분만큼 현실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교통이 진짜 문제라겠어요. 그래서 교통만 해결하시면 중요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화성시청하고 여기 동탄하고 오가는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데 의원님들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공무원수만 많이 나옵니다. 공무원수. 특례시 다른 데하고 1000명 차이 납니다. 또 청주시만 해도 몇백 명 차이가 나요. 청주가 특례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화성시는 특례시임에도 2천 몇백 명, 거기는 3천 몇백, 2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수 차이 나듯이 의원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그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의원수가 의원들도 자연히 늘어는 갑니다. 늘어는 가지만 의원수도 많이 늘어나서 주민에게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그거는 좀 시간이 그 주제가 아니니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또 따분하면 또 뒤에 분들이 오거니까요. 이걸로 할 텐데 여기 중요한 분들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의원수도 늘어나야 되고 합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의회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시청도 공무원수를 늘리되 그냥 늘릴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다 하고 얼마 전에 시장님 만나서 그 이야기했어요. 공무원수가 그냥 안 늘어납니다. 행안부 차관 만나셨을 거예요. 차관 수분뿐이니까 만나서 해보겠다는데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해줍니다. 그래서 1000명 차이 나는데 그 비교표를 많이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 토대로 가셔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해야만이 구청도 지금 3개 준다는 거 아니에요? 행안부에서는 4개가 아니라 4개인데 아까 이제 발표자분 3분 글을 워낙 잘 들었는데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인구수에 비하면 5개 구 정도 가능한데 또 100만이니까 120 넘어가면 6개도 가능할 수도 있고 근데 그 구가 말로 지금 아까 행안부는 3개를 준다고 여기서는 4개를 요청하는 거고 그런 경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여기에서 화성 특례시 단기, 중기, 장기 모델에서 지금 특례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5년, 10년, 20년을 잘 프로그램 짜가지고 매년 가셔야 발전하는 거지 그냥 가다 보면 반복 3번 이야기 들면 제2의 용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도록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단기, 중기, 장기 모델을 잘 세우십사는 이야기고 특례시 성공을 위해 향후 추진 방향으로 조직, 인사권한, 재정 확대, 조례의 지속적 및 법령 개정 개선인 의회 살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 파트에서 계신 분들이 잘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몇 가지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의회에 대해서도 특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의회에 대해서도 이것도 하나의 과제가 되기 때문에 짧게 합니다만 의회에 관한 법 이런 것들 지방의회법 이렇게 해서 의회를 통과하는 그런 것도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 분 발표하시면서 관련된 법령들 정비할 필요가 있던데 반드시 그거 필요합니다. 법을 개정해서 그에 따른 조례 정책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4개 특례시 5개 특례시가 합쳐서 지금 이제 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요. 화성시는 특례시가 내년에 가입되시면
강력하게 주장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박기환 회장님께 말씀하실 때 법이 몇 개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관련 법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이거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노력해 주십사는 말씀을 듣고, 할 일은 말씀은 많습니다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다음에 박종혁 한경대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한경대, 경기도 안성에 있습니다. 한경대학교 박정혁 교수입니다. 이 주제를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딱 정리를 했습니다.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자치체계라는 얘기, 이게 특례시가 자치체계가라는 거고, 일반 행정체계는 행정체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개를 나눠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례시에 관한 내용은 우리 박상호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특례시라는 게 지방자치 종류는 아닙니다. 그냥 시군구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 일전에 광역시에 비슷한 준광역시의 특례시라고 했는데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넓을 광자, 지역이 넓다는 뜻인데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가 넓습니까? 경기도가 더 넓죠, 광역으로. 그러면 왜 광역시를 썼느냐? 옛날에 인천이나 부산은 직할시였습니다. 서울은 특별시고. 그러면 직할시를 지방자치대 하면서 똑같이 중앙정부 직할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뭘로 할 거냐? 이름을 찾다 보니까는 광역시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광역시가 된 거고, 그리고 시군구도 지금 시군구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을 뽑는 건데 시장, 군수, 구청장을 뽑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군수는 뽑지 않았어요. 읍장이나 면장을 뽑았어요. 군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임명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변형이 돼서 지금 지방자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특례시가 다른 데하고 조금 다 시중에 엄청 크니까 나도 특례라는 이름을 줘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특례 사무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모두가 어떤 사무들이 다 법에 정의가 돼 있어요. 요런 사무는 요런 사무가 있다, 요걸 사무라고 한다라고 돼 있지 않으면 사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쭉 정리를 해보면 한 20개 정도가 나옵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는 좀 약간 구분해서는 34개라는 사람이 있고 뭐 16개라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20개 정도로 정리되는데, 20개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는 정리해서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첫 번째로는 독립적인 권한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청권, 그럼 신청만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럼 신청하면 누군가가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관은 다른 데 있어요. 신청만 하면 도가 심사하든지 행안부가 심사해야 돼요. 그러면 이 권한이 과연 내 거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은 화성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바다 권한 있어요. 항만에 관한 권한.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항만 권한 중에 어떤 항만이냐면 무역항, 연안항입니다. 지방관리 무역항, 지방관리 연안항인데, 아쉽게도 화성시에는 이 무역항, 연안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권한 줬다고 하지만 화성시는 항만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역항을 만들어야 돼요. 평택항 같은 화성항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권한이 안 나온 거 아닌가라는 부분. 그리고 많은 분이 말씀하시지만 재정특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걸 법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재정에 관한 특별 예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석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특례에 관한 특별법 안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법 통과가 부정적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배고픈 거 참아도 배 아픈 거 못 참아요. 특례 만들어갖고 화성시 특례시만 다 준다, 다른 데서 반대를 합니다. 배 아픈 걸 못 참는 국민성에 의해서 아마 통과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그걸 통과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최근에 통과된 전북특별자치법, 그리고 그 강원특별자치도법, 이거를 통과시켰습니다. 왜냐? 그 선거 시기에 그때 돼서 이 선거 표를 위해서, 그쪽 지역의 표를 위해서 해준다. 그렇게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세종시도 그런 사례고. 그래서 그런 어떤 계기가 됐을 때 통과시키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추진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두 번째 행정체계 일반구라고 하는 것. 아까 저희 지방자치단체 구, 시군, 구 중에 구는 자치구인데 거기 자치구는 선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성동구, 강남구 구청장이 선출되지만은 수원에 있는 권선구 구청장은 선출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내려오는 거죠. 여기도 구가 생기면은 선출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일반구, 행정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시군, 구, 행정구가 있고 또 여기는 비슷한 형태의 출장소가 있죠. 그 밑에 읍면동까지가 행정체계입니다. 일선 행정체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진 옛날에는 동사무소는 지금 행정센터라고 하죠. 그게 최일선 조직입니다. 그 밑에 행정체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리반통 이거는 행정체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일선 행정조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조직으로서 일반구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일반구를 보면은 읍면동이 지금 현재 읍이 4개, 면이 9개, 동이 16개.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29개고 법정으로는 25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구가 만들어지면, 일반구가 만들어지면 이걸 다시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기준에 있는 걸 그대로 하지 말고 다시 조정하라. 그리고 또 하나 권고하고 싶은 건 지금 다른 분하고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공무원 수 늘릴 필요 없다. 공무원 수 늘리는 건 그만큼 인풋이 많이 들어가서 공무원 수가 많으면 세금이 그만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 줄여라. 공무원 수 줄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지금 있는 업무 방식을 생성 AI, 빅데이터,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으로 조정해라. 그런 걸 화성시에서 앞으로 우리가 일반구가 만들어졌을 때 동이 몇 개 만들어지고 지금보다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업무 혁신, 그 업무 조정을 통해서 또 정보화를 통해서 시스템을 개선을 해갖고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방법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는 것이다. 뭐 자리 하나 더 늘렸다. 자랑할 필요 없다. 주민들 입장은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쪽의 연구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나이문 교수님인데 이 나이문 교수님은 사실상 화성시의 연구도 하셨고요. 또 경기도의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특례시 관련해서 요즘 토론회도 많고 논문들도 있고 뭐 꽤 있어요.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면서 참 고민스럽고 참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런 게 느끼는 점이 되게 많거든요. 특례시가 되면 뭐 사무 기능 특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구. 근데 뭐 기구는 이미 다 풀려버렸기 때문에 특례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다음에 뭐 부시장 수 늘어나고 이런 거는 뭐 그런 건 기본인 거고. 그럼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이제 돈 들어가는 거고. 제가 출범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출범을 하고 나면 나중에 재원 문제를 해결하겠다. 누가 주겠어요? 이미 출범했는데. 재정 특례 없이 기구나 사무 뭐 이런 특례만 가지고 출범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특례시를 출범하기 위해서 재정 특례를 없이 가겠다. 그럼 가시면 되죠. 대신에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무지하게 힘들 겁니다. 힘 안 들겠어요? 돈이 없는데.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까요? 사무 기능의 수는 많아지는데 돈은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서비스를 줄이는 수밖에 없죠. 이러면 이제 특례시가 출범을 하고 나서 야, 특례시 됐는데 좋아진 게 뭐야?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세금이 줄어들었어. 그렇다고 내가 지금 100만큼 받는 서비스의 수준이 200이 됐어. 맨 똑같은 거 하는데 맨날 특례시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만 나올 거란 말이죠. 이런 특례시 왜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말씀들은 항상 뭐라 그러냐면 광역행정 수요를 해서 우리 화성시를 발전시킬 수 있다. 용인시를 발전시킬 수 있다. 뭐 기능 가져와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특례시 안 해도 대도시 특례위에서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들은 좀 들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발표자분들의 의견에 저는 대체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그리고 기존에 있는 토론보다는 훨씬 진일보됐다라는 데 저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일반구 설치 관련된 구획안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논의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일반구의 과외 수를 4개에서 5개, 공무원 수를 뭐 25명 정도로 해서 100명에서 125명 정도 하자 한 구당,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까지 이제 진일보가 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번 토론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토론회하고 달리 굉장히 많이 이제 진척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발제해주신 분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발표자께서 한 구당 4개에서 5개과 25명, 그러면 지금 몇 명의 공무원이 필요한지 아세요? 4개 구가 만들어진다면 400명에서 500명의 공무원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400명에서 500명의 공무원은 어떻게 충원할 거예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한 명도 들여주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인건비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특례시가 되면 기준 인력을 산정할 때 기준 인건비의 금액을 좀 올려줄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아마 이미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을 더. 그렇다고 해서 400명, 500명만큼의 인력을 충원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 인건비를 책정해 주진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본청에서 내려와야 되고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민들과 접점에 있는 데서 공무원 수를 빼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화성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례시 출범을 우리가 이렇게 들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미 4개 그 특례시와 창원까지 합치면 5개 특례시가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을 하면 좀 이렇게 다 좀 삼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기능이 넘어오고 사무가 넘어오고 인력이 충원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지고 당연히 재정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화성시가 돈 부자예요. 부자니까 있는 돈 갖고 쓰면 되지 언제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이면 이제 화성시는 계속 기능 달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럼 계속 넘겨주죠. 언젠가는 그 돈 갖고 충당이 안 될 수 있다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주민한테 더 받나? 그러면 특례시 한다고 주민한테 더 달라 그러면 주민들이 오케이 할까요? 그러면 재정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례시를 추진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재정 시스템은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건들면 반드시 어떤 자치단체는 돈을 많이 가져가고 어떤 자치단체는 반드시 손해를 보는 제로성 게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 발제자께서 발표하신 징수교부금이죠. 조정교부금 인상하는 문제, 보통교부수 특례, 기금 설치 하면은 할수록 다 달라집니다. 제가 실제로 경기도 31개 시군을 토대로 해서 화성 전에 이제 4개 특례시 있을 때 4개 특례시에 대해서 재원 대책을 하나를 움직여줬어요. 그랬더니 4개 특례시 간에도 재정의 확충 효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무지하게 많이 가져가는데 어떤 데는 요만큼밖에 못 가져가요. 특례를 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순증 효과가 작아요. 반면에 나머지 28개 시군은 돈이 줄어요. 그 다음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을 해서 징수교부금을 더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기준재정 수입액이 늘어나요. 그러면 교부세가 줄어들어요. 교부세가 줄어들죠? 이러면은 진짜 순증효과가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니까 특례시도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달라요. 다 오는 돈이 아니야. 다른 돈에서 줄어. 물론 화성시는 불교부단체니까 교부세 관계는 없을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불교부단체일 거예요? 그거 모르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낸 결론은 뭐였냐면 특례시가 덜 가져라. 덜 가지고 일반 시군이 가장 적은 손해를 볼 수 있는 대안을 채택을 해서 일반 시군으로부터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려했던 게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광역으로 넘어오는 돈의 30% 정도를 기초로 배분할 수 있어요. 물론 이때도 다른 일반 시군에 가야 될 돈이 특례시로 더 가게 되면 다른 일반 시군의 재원 감소를 유발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전국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면 더 적은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재정 하나 움직였을 때 어떤 식의 변화가 있는지 시뮬레이션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 근데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 특례를 달라 뭘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화성 시민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화성의 애정을 가지고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중에 시민의 체감도, 또 시민이 내가 특례시가 됐을 때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할 건데, 우려하지 않아도 되시는 게 특례시가 된다면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건 분명히 좋아져요. 왜냐?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특히 100만 대도시가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일반 기초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그건 당연히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돌아가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잘 잡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고민할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전문가들이나 또 앞으로 많은 우리 특례 시민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겁니다. 오늘 너무 소중한 말씀 고맙고요.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하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